조혜주 선관위원 임명을 계기로 여야의 강대강 대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보이콧을 선언한 한국당은 릴레이 단식 농성에 돌입했고 민주당도 이를 비판하며 맞대응에 나섰습니다. 자, 한편 자유한국당 전당대회 레이스가 달아오르면서 유력 당권 주자들의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자, 두 분 전문가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대진 변호사, 최영두 교수 두 분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자, 청와대와 여당에서 청문회를 보이콧한 자유한국당에 대해서 이 책임은 야당에 있다. 야당은 당연히 말도 지금 안 통하고 청와대에서 너무한 거 아니냐. 일단 이 사안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일단 뭐 불통이라고 얘기를 하고 뭐 그 헌법 파괴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사실상 여당과 대통령이 많이 기다렸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네. 왜냐하면 그 전에도 그 여러 가지로 그 인사청문회 보고서를 제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인사청문회를 개최하지 않은 이유가 바로 증인 채택 때문이었는데 이 증인 채택에 관련해서 야당 특히 자유한국당이 인사수석이나 인사비서관 등 그러니까 이때까지는 관례상 나오지 않았던 사람들이 출석을 요구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들 때문에 무산이 된 것이지 이게 무작정 뭐 대통령이 강행 임명을 했다라고 이렇게 비난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최 교수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게 참 고약합니다. 이게 지금 이 자유한국당이나 야당의 지금 비판을 들어보면은 예. 지금 선수를 심판으로 데려다 놓겠다는 인사라는 거거든요. 이게 예. 이제 중앙선관위원회 상임위원을 두는 건데 이게 뭐 저 당사자가 억울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어쨌거나 19대 민주당 대선 백서에 공명선거 특보라는 이름이 딱 그 인쇄가 되어 있습니다. 뭐 이걸 두고서 민주당 사무총장이 잘못된 것이다라고 공문을 발송하긴 했습니다만 예. 어쨌거나 야당으로서는 굉장히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리고 이 사실은 청문회 제도를 한 것 자체가 민주당 정부, 노무현 정부 시절에 사실 그 당시에 문재인 대통령이 그 민정수석하실 그 시절에 또 비서실장할 시절에 도입된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민주당 정부가 만든 이 장관급에 대한 청문 절차는 근데 벌써 지금까지 야당의 주장을 보면은 8차례나 청문회 없이 지금 이제 이걸 장관급 인사를 임명을 강행했고 또 선관위원이 이렇게 청문회 절차 없이 없이 임명되는 거는 또 초유의 일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자리가 특히나 선관위원 또 그 이 선관위원 지금 사퇴를 부른 그 조혜주 지금 상임위원이 어쨌거나 민주당의 그 이 대선 자료에 백서에 이름이 있다 올라 있는 사람이라는 거 이것은 상당히 왜 이렇게 불필요한 논란을 지금 만들고 있나라는 사실 걱정이 앞섭니다. 앞에 말씀해 주셨던 그 8명의 장관 임명은 이제 인사청문 보고서가 채택이 안 된 경우고 이번 같은 경우는 청문회조차 열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주장도 있습니다. 좀 더 기다려 줄 수 있지 않을까? 청문회를 열지 않고 이렇게까지 강행을 해야 되는 사람인가라는 얘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분위기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 기다려봤고, 그러니까 2차례나 기다렸던 거 아닙니까? 한 차례는 법정 시한까지 기다렸고, 그 다음에는 이제 야당에서 요청을 하니까 그만큼 또 기다려줬던 것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증인에 관련된 부분들을 뭐 이게 전혀 협의가 안 되기 때문에 대통령 입장 그리고 여당의 입장에서는 더 이상 기다려봤자 이게 협의가 될 가능성이 없다라고 보여졌던 것이죠. 그러니까 만약에 그 더 협의를 했다고 하더라도 개인적인 입장으로는 아마도 또 파행으로 이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그러면 청문회에서 명명백백하게 아니 그 특보라는 게 한 명이 있는 건데 거기 이름 올라간 게 어떻게 차고냐 좀 묻고 따지고 하는 과정을 거쳤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그래서 듭니다. 인사청문회를 하자고 요구를 했다는 것이고요. 지금 자유한국당이 행정자치위 간사 늦었죠, 그런데 이제 그럼 도대체 이런 사람을 인사를 이렇게 강행한 이유가 뭔지에 대해서 인사 담당자, 청와대 인사 담당자를 불러서 정인으로 물어보자 이런 주장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경우든 저는 사실 상당히 심각한, 상당히 중대한 문제입니다. 선관위원이 지금 여당의 그 대통령 선거 때 공명선거 특보를 이름을 올렸다는 것 자체는 그분의 의지든 아니든 어쨌거나 민주당이 이분 이름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무슨 이런 의구심은 당연한 것인데 지금 조 변호사님 말씀하셨습니다만 이 민주주의라는 것이 사실은 그리고 우리 조금 전에 앵커 이야기했지만 조금 기다려도 주고 또 항상 이길 수는 없고 또 항상 모든 걸 자기 의지대로 가져갈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민주주의에 대한 유명한 정치학자 이야기가 다소 조만 그러니까 좀 다 100% 가지는 게 아니라 조금 양보하고 또 시간도 자기 계산대로 빨리 당기는 것이 아니라 조금 늦춰주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사실 민주정치의 협의고 또 다른 사람의 의견을 반영하는 방식인데 어느 순간 딱 정해가지고 이렇게 진행을 해버리면 사실 야당으로서는 이제 뭐
더 이상 이 문제에 대해서는 대화를 통로를 막아버리는 것이니까 좀 저급했다고 봅니다. 이 청문회를 좀 늦추더라도 또 요구할 수 있는 문제고 예. 또 중앙선관위위원이라는 자리가 지금 그렇게 시급하게 또 특히나 이런 논란을 불러일으키는 인물을 특별히 앉혀가면서까지 해야 되는가. 국정 현안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 그런 점에서 좀 아쉽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국정 현안도 많고 갈 길이 바쁜데 어쨌든 자유한국당은 보이콧을 선언을 했고 릴레이 단식 농성에 들어갔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이걸 밥 투정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저희가 이야기를 하나 준비한 게 있는데 듣고 오시죠. 과연 점심 먹고 5시간 반 동안 단식하고 저녁 먹는 게 단식인지 참 궁금합니다. 점심 맛있게 드십시오. 여러분도 단식에 동참하시는 겁니다. 점심 먹고 저녁만 먹으면. 예, 지금 바른미래당 논평도 나오는데요. 단식의 새로운 버전이다. 뭐 쇼라고 표현을 하기도 했고요. 민주평화당에서도 논평이 나온 게 있을 겁니다. 30분 지연 식사일 뿐이다. 정치가 안 되니까 개구로 승부를 보려는 수작이다. 조 변호사님 보시기에는 이번 단식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좀 안타깝죠. 만약에 저게 단식이면 저도 41년째 단식을 하고 있고요. 오늘만 해도 벌써 2번째 단식에 돌입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자유한국당이 그 의사와 의미는 충분히 알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네. 해서라도 이 정부 여당에 대한 그 반대의 의미를 표출을 하고 싶었던 것은 이해를 하는데 다만 정치 행위는 국민이 이해를 하고 수긍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점에서 지금 조롱거리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좀 더 진지한 참여나 이런 건전한 비판을 통해 가지고 하는 방법을 선택을 해야지 국민조차도 웃음거리로 만드는 이런 행동 자체가 자꾸 회자되는 것은 정말 좀 바람직하지 않아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최 교수님께서는 이 단식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국민들이 판단하는 문제지만 또 뭐 야당을 그렇게 조롱거리를 만드는 게 사실 풀어야 될 건 여당이 풀어야 됩니다. 그리고 사실 뭐 선수를 심판으로 올렸다는 이 야당의 주장에 대해서 어쨌든 해명도 해야 되는 것이 가는 건데 지금 사실 우리 국회가 정부에 비하면 크게 힘이 없는 편입니다. 근데 미국 정부는 사실 국회와 미국 의회와 미국이 큰 야당과 다수당과 미국 연방정부가 부딪히면은 연방정부가 문을 닫습니다. 요즘 그 셧다운 사태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치면은 사실 대한민국 국회는 힘이 없는 쪽이거든요. 뭐 여당은 사실 뭐 청와대와 조율하다 보니까 목소리 내기 힘든 입장이고 이 야당으로서는 택할 수 있는 방법이 이런 것이 있겠죠. 그러나 이제 야당 입장에서도 좀 더 현명한 지금 사실 이 사안에 대해서는 국민들에게 좀 더 충분히 알릴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강구해야 될 것입니다. 일단은 이게 넘어가 버리면 그냥 묻혀버리니까 그걸 이슈를 좀 이렇게 눈길을 끌게 하려는 이런 뭐 작전으로 보이는데 뭐 과유불급이 안 되도록 항상 야당도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한국당이 보이콧을 지금 선언을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뭐 나경원 원내대표가 어쨌든 원내에서는 그런 선택들을 다 이끌어가고 있는데 나경원 원내대표의 이 보이콧 선택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경원 원내대표 뭐 역시 이제 법대 출신이고 또 법리라든가 법칙이 아주 밝은 분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사실은 나경원 원내대표 이 문제 가장 흥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이게 여러 가지 그 민주적인 기본 절차를 무시한 것 아니냐. 특히 중앙선관위원회까지 이렇게 할 수 있느냐. 뭐 지금 사법적으로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굉장히 많은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와중에 중앙선관위원까지 이렇게 해야 되느냐. 그건 상당히 민주주의의 기본을 흔드는 문제라는 그건 뭐 말이 아니라 그런 인식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갖고 있고 한데 또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사실 야당으로서는 정부에게 밀어붙이면 별로 대응할 방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대통령 임명하면 끝나는 거거든요. 그러면 사실상 그분은 그냥 중앙선관위원이 되는 겁니다. 야당은 의구심을 잔뜩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래서 저는 이런 문제에서 정부 여당이 좀 달리 생각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야당과 싸우는 게 아닙니다. 정부 여당은 국민을 상대로 돼야 되는데 지금 어제 대통령 지지율이 다시 찬반이 근접했거든요. 근데 그 자세히 보시면은 이미 중청도 지역이라든가 이런 지역에서도 대통령이 잘 못한다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제일 중요한 건 사실 중도층입니다. 갤럽 조사를 보면 한 200 몇십 명 되는 중도층이 있는데 이 중도층에서도 대통령이 잘 못한다가 지난 1일부터 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정부가 지금 야당을 보고 싸울 게 아니라요. 청와대와 국회가 국민 여론, 특히 중도층의 여론 뭐 이렇습니다. 보면은 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뭐라 그래도 80% 민주당 지지입니다. 약간 오기 같은 게 있죠. 또 이것도 역시 한국당 지지하는 사람들은 누가 뭐라 그래도 80%또 한국당 지지입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척도는 바로 중도 한 200여 여기 한 우리 정치 판도로 보자 한 30, 40% 되는 이분들의
여론이 어떤가 그런 양식을 가지고서 좀 판단해야 되고 특히나 지금 굉장히 그 어려운 상황들이 많지 않습니까? 네. 안보적으로도 그렇고 경제적으로 다 어려운데 이런 문제로 정부 여당이 야당을 자극해서 상황을 어렵게 만들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민주당 지지하는 분들이 좀 반발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오기라고. 아니 뭐 한국당 지지자들도 오기를 부리죠. 예, 그 점에서는 알겠습니다. 마찬가지라고 뭐 생각합니다. 맥락은 아마 다 이해를 네, 하실 네. 걸로 보이는데 같은 질문입니다. 네, 네. 나경원 원내대표의 보이콧 선택은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일단 뭐 정치인이고 원내대표이기 때문에 뭐 그 정치인이 제일 필요한 부분이 사안에 따라서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근데 그 선택과 집중이 국민들이 호응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는데 이번 사안은 조금 너무 조금 놓친 부분이 많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요. 물론 그 민주당에 관련돼서도 민주당도 그리고 정부 여당도 조혜주 임명을 하는 데 있어서는 뭐 국민들의 시각에 있어서 좀 안 맞는 부분도 있었다고 보여지긴 하지만 지금 중요한 사안이 많이 있는데 무조건 보이콧을 한다, 국회를. 이런 선택은 국민들이 좀 납득을 못할 것 같습니다. 정부 여당을 압박한다는 차원에서 한국당이 보이콧을 선택을 할 수는 있는데 지금 정개특위도 올스톱이 된 상태인데 이건 뭐 꼭 정부 여당을 압박한다기보다 다른 야3당에서 빨리 하자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는데 지금 또 정개특위는 멈췄단 말이죠. 이 네, 부분은 어떻게? 정개특위에 대해서는 이제 야3당 중에 특히 이제 그 평화당, 바른미래당 이쪽 그리고 정의당 예. 이쪽에서 지금 빨리 이걸 요구하는 선거제 부분이 있기 개편 빨리 해야 때문에 된다. 예. 근데 아마 이 문제는 정치 것들이기 때문에 실제로 지금 야당의 입장에서도 야당이 또 여당 경험이 많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쨌든 전국을 빨리 풀어야 되고 또 예. 경제 해난이나 이런 걸 해결해야 된다는 의지가 또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어쨌거나 그냥 이 문제는 그냥 넘어갈 수는 없는 문제거든요. 예. 통과하려진 측면도 있을 테고 또 분명한 계기로 가급적 아마 야당의 입장에서는 중앙선관위원회 저 민주당 공명선거 특보 출신을 이제 그건 뭐 아니라고 합니다만 네. 어쨌든 민주당 대선 그 백수에 나와 있는 이야기니까 그걸 두고서 이 여러 선거를 치를 수 있겠느냐라고 생각한다면은 이 문제도 간단한 문제는 아니죠. 그러나 정치라는 게 생물이기 때문에 충분히 야당의 그 지지가 야당의 지금 주장이 여론의 어떤 이제 관심을 끌고 또 이 문제에 대한 여론의 일정한 반향을 일으킨다면은 저는 뭐 여러 가지 협상의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그때 정동영 대표는 청와대 앞에서 시위했었고 뭐 이정미 대표도 그랬고 손학규 대표도 다 단식해서 한번 논의해보자라고 분명히 들어왔는데 아직까지 한국당은 당론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죠. 좀 너무 지지부진한 게 아니냐. 그 민주당도 좀 어떻게 보면 국민의 입장에서는 소극적인 입장이었는데 지금 어쨌든 당론을 좀 내놓지 않았습니까? 예. 근데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전당대회가 있기 때문에 전당대회 이후로 이 논제를 좀 끌고 가고 싶어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뭐 서두를 게 없다라고 보여지지만 어쨌든 국민이 보고 있거든요. 총선이 지금 내년 4월이고 1년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개편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사실상 선거구제 개편은 요원해지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들을 미루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좀 보고 있다, 예. 판단하고 있다라는 부분을 좀 명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유한국당 얘기로 넘어가 보시죠. 지금 이제 한 달 조금 넘게 남았는데 당권 경쟁이 굉장히 좀 흥미진진해지는 분위기입니다. 많은 거물급 인사들이 나오면서 아직까지 정확하게 얘기를 밝힌 건 아니지만 어쨌든 현재 돌아가는 판세를 보면 어떤 식으로 좀 붙게 될 것 같습니다. 이 구도를 한번 좀 예상을 해보실 수 있을까요? 이거 지금 당초에는 이제 그 대선급, 대선 주자급이 없는 관리형 이제 선거가 안 되겠냐 그래서 사실은 한국당의 여러 중진들이 많이 거명이 되고 그랬는데 내부에서. 예,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랬는데 이제 여기에 이제 그 황교안 전 총리 그리고 오세훈 전 시장 그리고 홍준표 전 대표 30일 날 이제 출판 기념회 때 어떤 이제 선언을 할 것으로 예. 보이는데 방향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또 사실은 아주 그 중진 대표급 중진 인사가 또 움직임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예. 지금 그래서 이게 사실은 김무성 의원 네, 그런 아마 지금 움직임도 있다고 하니까 그럴 경우에 굉장히 이게 큰 선거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대선 주자급 인사들이 나와서 저는 어벤져스를 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상당히 관심을 끌고 있는 데는 성공했고요. 저는 이제 중요한 것은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이게 또 국민들이 볼 때는 사실은 또 건전한 야당이 있어야 또 정당이라든가 이 의회라든가 이런 것들이 또 발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좀 이 기회에 좀 플러스 전당대회를 통해서 이른바 보수 중도가 새롭게 자리를 잡고
이렇게 지금 그동안 사실 자유한국당은 그 탄핵 이후에 굉장히 심각한 내부 분열로 분당도 있었고 실제로요. 그런 처지였기 때문에 이번 전당대회가 어떤 건설적인 플러스 전당대회, 드셈 정치가 되는 전당대회가 돼야 될 텐데 지금까지는 보면은 황교안 전 총리나 어쨌거나 가장 지금 나선 두 선두주자는 뭐 황교안, 오세훈 이 두 분이 되겠는데 보면 상당히 서로에 대한 자극을 자제하고 통합을 서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또 새로운 인물들이 붙으면서 어떨지 모르겠는데 어쨌거나 2월까지 지금 상당히 그 여론의 관심은 많이 끄는데 성공한 것 같은데 국민들이 바라는 것은 이 야당도 정말 야당답게 또 보다 과거 수권 정당 정권을 또 잡았던 정당인 만큼 정책 능력을 좀 더 갖추고 또 고질적인 야당 내부의 그 분열을 극복하는 그런 정당이 되길 바라는데 과연 어떤 주자가 어떻게 승리를 해서 그걸 이룰 수 있을지는 이제 지켜봐야 되겠고 그건 뭐 지금 이 대권 지금 당권 후보로 나설 분들이 책임이기도 하겠습니다. 김병준 비대위원장은 본인은 일단 전대 나가지 않겠다라는 얘기와 함께 방금 말씀하셨던 그 거물급 인사들을 다 좀 나오지 말아달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일단 김병준 비대위원장은 본인이 단권 출마를 안 한다라고 선언한 게 아니라 나는 당권은 안 나가는 대신 대권을 나가겠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더 맞는다고 또 보여지고요. 그러면서 이제 하고 싶은 말은 이거였던 것 같습니다. 나도 대권에 생각이 있지만 대권에 생각이 있는 사람들은 당권에는 나오지 말아라 이렇게 경고를 한 것 같고요. 왜 그런? 왜냐하면 대권의 잠재적인 그 경쟁자들이 미리 당권까지 치게 되면 본인이 나중에 향후 경쟁 레이스에서 불리한 위치를 차지할 수 있기 때문에 자기 세력을 주변에 많이 그렇죠. 그런 부분들 때문에 미리 얘기한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도 그 앵커님께서 어벤져스라고 얘기했지만 사실상 국민들이 바라기 어벤져스는 영웅 아닙니까? 그러니까 국민들이 바라기에 영웅이어야 되는데 조금 이제 자유한국당의 부활 그리고 보수의 부활을 바라는 입장에서 이게 어벤져스가 아니라 구인물의 올스타전이 되는 경우가 아닌가라는 그런 걱정들도 있기 때문에 새롭게 인물들이 나와서 이 예전 인물들을 대체하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한다면 지금 인물들도 새로운 비전과 가치를 가지고 나와야지 예전처럼 개파 정치를 통한 선거를 이뤄낸다면 또다시 외면받을 수가 있다는 점을 조금 상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유한국당이 가진 가장 아픈 부분이 바로 개파 논쟁이 너무 심해서 이게 해묵은 개파 논쟁이라고 얘기하다가 전당대회 때 다시 수면 위로 급부상하는 게 아니냐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될 거라고 보십니까? 이제 그걸 어떻게 극복해내느냐 이게 이번 자유한국당 전당대회 관심이 사일 테고요. 뭐 모든 국민들이 알고 있지 않습니까? 저기 뭐 친박계니 친이계니 뭐 나눠져가 싸우면 이제 끝장이죠 사실은. 그래서 그것들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보면은 어쨌든 여론조사를 통해 나타나는 민심이라는 게 있습니다. 물론 이거 딱 양분되어 있습니다. 아까 제가 무슨 그 80대 이야기 썼습니다만 여론조사를 해보면요. 어느 당 지지자는 어느 경우든 그래서 뭐 되게 우리 정치 그 분석자들, 정치학자들은 되게 뭐 3대 4대 3 이렇게 구도를 이야기합니다. 3-3은 어느 쪽이든 이쪽, 또 이쪽 3은 또 어떤 경우든 이쪽이고 4가 이제 움직이면서 어디로 갈 것이냐. 표심을 정하게 되는 것인데 되게 역대 선거를 보면은 저 18대 대선 때 보면은 51.8대 49 뭐 이렇게 해서 이제 49에 가깝게 이렇게 나눠진 적이 있었고 그래서 항상 양분됩니다. 그래서 지금 그 자유한국당의 주자들에 대해서도 뭐 도로 무슨 당이네 뭐네 이렇게 지금 뭐 이름이 붙여지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여론조사를 보면은 몇몇 주자들의 경우는 뚜렷하게 지금 여권의 대선 주자와 맞먹는 이런 지지도를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건 뭐 지금 민주당이나 다른 당, 이 당 사람들이 아닌 사람들이 이렇게 이름 붙이는 그런 이제 성격으로 될 것 같지는 않고요. 어쨌거나 이렇게 지금 야당 자유한국당 내에서 당원들이나 또 약간 보수적인 지지층으로부터 뚜렷한 구심이 되고 있는 분들이 어떻게 이번 선거를 그런 고질적인 개파전으로 빠뜨리지 않고 건져내면서 새로운 통합과 또 좀 더 건전한, 좀 더 생산적인 정책 정답으로 이끌어낼 것인가 이 과제가 지켜봐야 될 문제입니다. 조 변호사님 보시기에는 지금 황교안, 오세훈, 홍준표 이 세 분이 다 이제 출마 선언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가정하에 어떤 식으로 표심이 좀 한국당 내에서 나눠질 거라고 보세요? 일단은 그 보수의 뭐 적통을 뭐 있겠다, 뭐 그리고 보수의 그 부활을 만들겠다라는 그 시도를 하는 그 쪽으로 이제 모아질 것 같고요. 그리고 황교안 총리 같은 경우에는 워낙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의 그 그림자의 색깔이 강하기 때문에 이제 우리 친박
친박이나 친박 이외의 사람들과 비박과 그 구분하지 말자라는 식으로 프레임을 짜 나갈 것 같고요. 예. 그리고 그다음에 그 홍준표 대표 같은 경우에는 친박의 그 대표 주자격인 황교안 대표는 나와서는 안 된다는 식으로 공격을 해 나갈 것 같고 예. 오세훈 시장 입장에서는 뭐 지금 뭐 새로운 인물인 것처럼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상 국민이 보기에는 그렇게 새로운 인물은 아닌 것 같고요. 예. 필요도가 있는 인물인데 그래도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는 새로운 인물이다라는 걸 강조하면서 아마 전당대회를 치를 것 같습니다. 김무성 의원이 뛰어든다면 뭐 누군가와 단일화를 하거나 힘을 모은다면 그러면 좀 판세에 영향을 줄 거라고 보십니까? 여러 가지 있을 텐데 아마도 아마 이런 승부수를 걸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나는 근데 뭐 이번 전당대회를 통해서 우리 5당을 다시 통합시켜내고 예. 당의 기반을 다시 굳힌 뒤에 나는 대선 출마하지 않겠다. 이제 이런 명분으로 가져가면 확실히 다른 주자들과는 차별화 되겠죠. 예. 예, 그런 뭐 방법으로 등장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모르겠습니다. 지금 그 만일 그럴 경우에 여러 그 표 계산이 있습니다. 그건 뭐 언론에도 자주 나오고 있는 네. 내용입니다만 그럴 경우에 지금 아마 내보니까 홍준표 전 대표나 김무성 전 대표의 경우는 지금 황교안, 오세훈 이 파가 이 지금 최근에 며칠 동안의 여론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보고서 그럴 경우에 이게 당원 70%거든요. 특히 네. 당원 여론이라는 게 따로 있습니다. 이게 일반 여론조사 드러나지 않는 예. 지금 책임 당원 한 35만 되는데 17만이 그중에 15만 이상이 이제 영남권에 있다는 거거든요. 그 영남권의 표심을 살핀 뒤에 이제 등장 여부를 결정을 하겠죠. 그럴 네. 경우에 과연 어떤 표가 어디에 쏠릴지 그건 뭐 후보들 간의 어떤 합종 연행이 아니라 그 표심을 보고서 판단하게 될 것이고 그럴 경우에 어느 쪽이 빠지면 어느 쪽으로 쏠리고 하는 그런 경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여권 내 잠룡들 얘기도 좀 해보시죠. 박원순 서울시장과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이 이 광화문 광장을 놓고 한번 배치되는 듯한 얘기를 했습니다. 자세한 얘기 한번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서울 광화문 광장을 이제 재구성하는 과정에서 이제 박원순 시장이 기존에 있었던 행안부 있는 건물들을 철거를 하고 이제 주위를 도로로 이렇게 좀 확장한다 이런 안을 발표했는데 김부겸 장관이 이에 대해서 그런 부분들은 사실상 이루어질 수가 없다라고 강력하게 반발하면서 절대 안 된다라고 절대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예. 또 박원순 시장께서 다른 방송에 나와서 절대 안 되는 게 세상에 어디 있냐 이런 식으로 또 반박을 했거든요. 예. 그래서 마치 지금 유력한 그 여권의 잠재적인 대선 후보들끼리 신경전 벌이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비판도 있었고요. 예. 사실상 이런 부분을 의식해서인지 청와대가 내부적으로는 약간 좀 중재를 하는 듯한 모습을 했다는 기사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예. 저는 뭐 박원순 시장의 스타일이 예전에는 이제 뭐 관리형 그리고 온순한 지도자적인 성격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지만 지금은 상당하게 그 이미지를 탈피하고 싶어하는 과정일 거라고 보여지고요. 예. 그러한 과정에서 아마 생기는 김부겸 장관과의 에피소드가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이게 근데 단순히 에피소드로 보기에는 박원순 시장이 분명히 행정안전부에서는 이걸 좀 받지 않으려는 걸 실무 차원에서 알았을 텐데 발표를 해버렸다. 네. 뭔가 의미가 좀 있을 것도 같은데요. 지금 조 변호사님 말씀하셨겠지만 지금 뭐 박원순 시장이 상당히 좀 공세적인 이런 제스처 같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 김부겸 장관은 굉장히 좀 뭐랄까 굉장히 점잖고 이런 문제에서 사실 목소리를 내지 않던 분인데 예. 이건 아마 정부 내 절차상 과정에서 이 사실 그 정부 청사 앞에 이 그 관리하는 재산 문제도 있고 그 주변 문제 관리 문제가 있을 텐데 예. 정부와 상의를 한 뒤에 해야 될 문제 절차 문제 이 절차 문제를 좀 분명히 지적한 것 같고요. 또 만일 행정자치부 장관으로서 마땅히 해야 될 일을 그냥 서울시장한테 목소리에 밀리듯이 할 수도 없는 문제겠죠. 예. 이게 이제 마침 김부겸 장관 역시 굉장히 그 유력한 차기 주자, 특히 이제 TK 출신 아닙니까? 네. TK로서 민주당에서 당선된 또 굉장히 지역 차별을 뛰어넘은 사람이고 아주 유력한 후보 중에 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분은 아마 법적인 절차, 정부의 당연한 권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워낙 그 배경이 그렇다 보니까 언론에 또 비상한 관심을 타는 것 같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에피소드냐 아니면 박원순 시장이 어느 정도의 정치적 행위냐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그러니까 정부 내에서 충분한 협의를 거쳤다면은 예. 행정자치부가 이건 안 된다고 했으면 물러서야 되는데 예. 안 되는 일이 어딨냐? 사실 법조인 출신 시장으로서는 상당히 정치적인 좀 행보라고 봐야겠죠. 알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조대진 변호사, 최영두 경남대 초빙 교수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